네, 여러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앞서 소개했던 귀족도의 작가 서정주 시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절대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그 작품 외부에 위치하는 타 정보들은 모두 배제하고 작품 안에서 알 수 있는 정보만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 그리고 그 화자의 정서가 조금 더 보편화되고 심화되는 과정 등을 작품 안에 드러난 표현법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작품 외적인 요소들을 종합해서 귀촉도 그리고 서정주 작가의 다른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조금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서정주 시인이라고 해서 서정주 시인의 간단한 양력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소개하기 이전에 선생님이 우리 문학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서정갈래의 대표작의 예시로 이 서정주의 귀촉도라는 작품을 제시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 작품의 서정성 그리고 가치를 아주 높게 산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서정주라는 작가가 우리 교과서에 수록된 다른 작가와 갖는 연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자, 우리 교과서에는 서정주의 작품은 실리지 않았지만 어떤 작품이 실렸냐면 정지용 시인의 향수, 그리워할 수, 고향향, 향수라는 작품이 실렸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 가시리, 또 김소월의 너무나 유명한 진달래꽃, 그리고 역시나 너무나 유명한 이육사 시인의 광야가 실렸어요. 네. 이렇게 봐서는 이들 작가 각각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정지용, 그리고 김소월, 이육사, 그리고 서정주 시인까지 이들은 모두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일제강점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작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그 시대의 성격을 자기 작품 안에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그 시대를 고민하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강렬한 어조를 담고 있는 작품을 남긴 작가도 있고, 그 시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직접적으로 아파하기보다는 우리 한국적인 전통적인 그 한스러움의 정서의 맥을 이으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고취시켜준 작가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성은 떨어지지만 자기 나름대로 문학작품의 순수함, 그리고 특히 언어에 대한 실험 정신을 탐구했던 작가가 있는 한편, 이 서정주 시인은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도 앞서 설명했던 이 세 작가와는 작품을 통해서 추구했던 그 시적인 경향성, 문학적인 지향성이 조금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서정주 시인은 기존의 전통과 기존의 서정성, 그 관습을 답습하기보다는 기존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하는 실험적인 정신이 담긴 작품을 많이 쓰셨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소개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서정주 시인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귀촉도에서 알 수 있었던 그 화자의 서정처럼 한국적인 서정성을 또 한편으로는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 고려가요 가시리, 그리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알 수 있는 우리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주제 중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이별의 정한의 맥을 잇는 작가라는 또 다른 이 교과서 문학작품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서정주 시인의 생애와 또 서정주 시인의 다른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한국 문학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정주 시인의 생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서정주 시인은 1915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비교적 최근에 돌아가셨네요. 선생님은 2000년이라고 하면 정말 최근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2000년대 안 태어났죠? 그래서 지지난 영상인가 그때 한 2002 월드컵 얘기도 사실 모르시죠? 네, 점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1915년에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셨고, 그 유명한 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광주 학생운동에 연루되기도 하셨네요. 그런 다음에 1936년에 최초로 친구들과 함께 시인부락이라는 동인지 잡지를 창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활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김광균 시인, 우리 일제강점기를 대표한 회화시, 이미지즘의 대가이죠. 오장환 시인도 마찬가지로 그 강렬한 생명의 본능을 노래한 시인, 아주 유명한 시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친구로 두었네요. 1941년에 그 유명한 화사집 최초의 본인 개인 시집을 출간하셨고 그 이후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들과 많은 시집들을 발간하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1975년까지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80년대, 90년대까지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서정주 시인은 시적인 경향을 어느 한 가지로 꼽기가 어렵습니다. 워낙에 활동 기간도 길었고 워낙에 남긴 작품의 수도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적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작가이죠. 그렇지만 이 서정주 시인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서정주 시인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학습 자료 작가 이름 옆에다가 필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해시태그라고 하나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려고 할 때 나를 알려주는 키워드를 이렇게 요즘은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정주 시인을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초적인 욕구. 인간과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라면 자연스럽게 발현해내고 싶어 하는 그 본능, 그리고 거기서 오는 관능적인 아름다움. 을 초기 시에서 많이 탐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정주 시인과 이 친구들, 오장환 시인들을 유치원 시인까지 생명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생명에서 오는 강렬한 본능, 그리고 그 꿈틀거리는 생명력들이 초기 시에서는 잘 보여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인간 존재의 근원을 탐구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길래,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존재길래 이토록 강렬한 본능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탐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조금 더 이 시인이 작품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시 세계가 원숙해졌을 때 가졌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국적인 설화와 신화에서 그 소재를 차용해서 거기서부터 또 서정의 세계의 지평을 넓혔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해 탐구하게 되고 뭔가 현대적인 세계보다는 역사 속, 신화 속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토속성을 또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시적인 관심사와 시적인 지향성을 작품을 통해서 구현해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 서정주 시인의 대표작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주 시인의 첫 번째 개인 시집의 대표작 1936년에 발표된 화사라는 시부터 보도록 합시다. 꽃 화자의 뱀 사자입니다. 꽃과 뱀. 딱 봐도 정말 느껴지는 이미지가 강렬할 것만 같죠? 선생님이 구글링해서 최대한 귀엽게 생긴 뱀을 찾아온 건데 뱀 사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감상을 해보실까요? 네. 뱀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호감 가는 생물체는 아니죠. 징그러운 몸뚱아리, 얼마나 큰 슬픔을 타고 태어났길래 이런 말로써 뱀의 외양을 화자는 묘사하고 있는데, 이 뱀은 기독교 설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인간의 죄악,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좀 마음속에 부채의식처럼 갖고 있는 그런 원죄의식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징그러운 몸뚱아리를 한 그 죄의 근원인 뱀을 혐오스러워 하면서도 이 화자는 저놈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죠. 징그러워하면서도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돌팔매를 쏘면서도 그 혐오감과 강렬한 본능적인 끌림, 그 모순된 두 가지 감정을 지금 화자는 한대에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활용점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꽃대님보다 아름다운 빛깔로 이 뱀을 묘사하면서 갑자기 클레오파트라를 연상하더니 이 뱀에 대한 끌림이 누구한테로 치환되고 있냐면 스물란 섹시, 순이, 순내라는 여인에게 향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꿈틀거리는 뱀의 몸뚱아리와도 같은 아름다움을 향한 본능적인 이끌림, 생명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노래한 서정주의 초기 시적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취향이신가요? 시에 대한 감상은 누구나 개인적인 선호도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한번 개인적으로 더 감상을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난해하고 그런 강렬한 시만 썼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시적인 세계가 풍기는 분위기와 작품의 경향성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게 되는데, 자, 30년 뒤에 1966년에 발표한 동천이라는 시는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네, 어때요? 이 시는 약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43년도 귀촉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시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어조가 굉장히 여리여리한 여인네인 것 같고,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님이 있는 것 같고, 그 님에 대한 절대적인 애정, 헌신, 그리고 그 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이 시에서도 드러나 있지 않나요?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씻어서 하늘로 툭 던졌더니 그것이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툭 던졌다기보다 심어놨다, 아주 정성스럽게 심어놨다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선생님이 좀 즉흥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눈썹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연상시켜요? 밤하늘에 떠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고고하게 빛나는 초승달을 연상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님에 대한 나의 애정의 깊이와 그 애정의 절대적인 성격을 누구나 경외하면서 존경하면서 하늘을 나르는 매서운 새도 그 달을 비껴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새도 알아차릴 정도로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순수하고 숭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이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화사보다는 조금 더 이 동천이 선생님 취향에 맞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사실 더더욱 선생님의 취향에 맞는 건 바로 이 신부라는 시입니다. 아, 이것만 보면은 눈물이 나요. 1975년 질맞의 신화. 이제 이 서정주라는 작가가 조금 더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우리 한국인의 그 정서의 뿌리, 우리 생활상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신화의 세계에 열중했던 그 시기에 나온 대표작이 바로 신부라는 작품입니다. 좀 길이가 길어서 뭐야 이게 시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산문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행이 뭔가 운율이 느껴지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고 이게 길이가 긴, 좀 호흡이 긴 산문으로 표현됐다고 해서 이것이 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산문시와 산문의 근본적인 차이는
산문은 서사성을 중시한다는 것이고요. 산문시는 그 길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작품 안에서 서사성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이 화자의 관심사는 서사성이 아닌 서정성에 있다는 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건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그 사건의 유기적인 관계, 사건 간의 연관성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화자의 정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산문시의 본질입니다. 이 시 한번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보시죠. 네, 역시나 산문시답게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어떤 사건인 것 같나요? 첫날 밤에 신랑 신부가 방에 들었는데 그만 신랑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 오줌이 마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달려가는데 그 자기 옷자락이 그 돌적이에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뛰쳐나가는 자기 자신을 신부가 잡아당긴 거라고 자기 혼자 착각을 하고, 아, 내가 새로 얻은 이 신부 너무 음탕해서 못 쓰겠다. 에잉 쯧쯧 하면서 그날 밤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신부를 잊고 자기는 잘 살면서 40년인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대요.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자기 신방이 차려진 그 집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신방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신부는 그 첫날 밤 모양 그대로 신랑이 풀어준 귀밑머리를 하고 여전히 노기홍상이라고도 하죠. 초록 상의 그리고 다홍치마, 우리 전통 혼례 때 신부가 입는 전통 복장입니다. 그 노기홍상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앉아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너무나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툭 하고 건드렸더니 그만 매운 재가 되어서 폭삭 내려앉았대요. 근데 이 재의 색깔도 너무나 서글픈 아름다움을 연상시키는 초록재와 다홍재, 자기가 입었던 그 옷 모습 그대로 매운 재가 되어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부가 한이 맺혔으면 40년, 50년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굳어서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신랑이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신랑이 자기를 찾아왔더니 그 한서린 기다림과 원망, 애타는 그리움, 그 모든 걸 딱 응축하고 있다가 한 번의 손길로 매운 재가 되어서 내려앉은 이 신부의 가슴 저린 사랑이라고 해야 될지 원망이라고 해야 될지 그 모든 게 복합된 감정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것을 담은 산문시 한 편입니다. 어때요? 아름다우면서도 참 씁쓸하고 이 신랑이 참 아이 신랑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지가 왜 첫날 밤에 괜히 오해를 해가지고 나쁜 놈이 40년 50년 동안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자세한 내막이야 모르지만 모든 문학작품은 허구성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옛날 전통적인 여인의 입장에서는 신랑이 자기를 외면한다고 해서 투기를 한다든지 그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여인네의 정서와 한스러움에 기반한 작품이 이 신부라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상을 할수록 그 작품의 가치가 다채롭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렇게 서정주의 대표작들을 그냥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한 번씩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정주 작가는 정말 많은 대표작으로 우리 문단을 풍요롭게 해준 위대하고 훌륭한 작가임에는 분명하지만 호불호가 심하게 갈려요. 왜냐하면 그의 생애에서 알 수 있는 이런 행적 때문이죠. 우리 서정주 시인을 지금도 네이버 지식백과에 검색을 해보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키워드가 딱 뜹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본인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940년대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본의 정책을 홍보하는 시 작품을
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화자와 시인은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개인의 역사의식 그리고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친일 행적이 있긴 하지만 작품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라고 평가하실 분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야. 그래도 이 화자를 시인의 생애와 완벽하게 분리할 수는 없어. 시 안에 드러난 작가의 경향, 시 안에 드러난 화자의 성향이 작가의 경향을 어느 정도 닮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서정주의 작품마저도 꼴 보기 싫을 수가 있겠죠. 그건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서정주 시인은 우리 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괴로운 딜레마를 갖게 하시는 분이에요. 생애는 정말 욕을 먹어도 싼데 작품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작품의 절대론적 관점, 그 작품이 가진 가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참 어떻게 미워하고 싶어도 일말의 애정이 조금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친일 행적을 할 거면 이렇게 시를 아름답게 잘 쓰지를 말든가. 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쓸 거면 그냥 세상하고 딱 속세와 인연을 끊고 일제 치하 동안만이라도 일제 치하 그 동안만이라도 좀 작품에만 몰두를 하던가. 왜 이렇게 친일 행위를 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작가이죠. 네, 이런 작가의 생애까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이제 다음 작품에서는 이 작가가 그래도 이렇게 물들기 전에 본격적인 친일 행위를 하기 이전에 출사표라고 할까요?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시작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던진 또 다른 이 서정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표작이 있어요. 이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의 경향, 개성을 마지막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